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는요,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세계 패권, 그 패권국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폼나는 산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첨단 산업으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AI 뭐 이런 거 뭐 미국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90일) 관세 휴전에 돌입한 이후 양국 경제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중국 경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가신용 등급 강등에 재정 적자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합니다. 양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업, 미국 서비스업은 미국이 다 최고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뭐 무역 적자가 9천억 달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의 수출입은 그렇지만 금융을 따져보면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특히 미국의 최고 수출품이 뭐냐면 달러예요.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면서 그걸로 물건을 교환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라고 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달러는 원가도 별로 안 들잖아요. 그거 뭐 달러를 뭘 어디 가서 만듭니까? 뭘 합니까? 그냥 그야말로 찍으면 되는 거고, 그게 기껏해봐야 종이인 거고, 또는 뭐 요즘엔 달러 예금 같으면 그건 다 그냥 전기 신호일 뿐이고 그런 거잖아요. 원가가 거의 안 드는 상품이 바로 달러예요. 그 달러를 주고 다른 나라의 그 귀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자기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의 수출품은 바로 달러이고 금융인 겁니다. 근데 이게 물건하고 같이 놓고 보면 이거는 꼭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이 생산하는 최고의 상품은 달러다. 그것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싶어서 그냥 그거 다 갖다 물건 바치고 이렇게 되는 셈인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금융시장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그 뒷면, 이면은 뭐냐면 미래가 금융시장에 매우 빨리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금융시장은 바로 2년 앞, 3년 앞의 미래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 뭐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지고, 미국의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미국 달러의 가치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바로 이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아직 상품 시장에서는 그런 조짐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건 실물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직 관세 부과가 본격화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물 시장에서는 수입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관세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두자라고 해서 수입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러니까 실물 시장은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융 시장은 미래를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미국의 최고의 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매우 신속하게 금융 상품에 반영이 된다. 이게 미국 경제의 최대 강점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그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리지 못하는데 투자자들은 다 그걸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주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고 달러 가격 떨어지고 뭐 다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실물 시장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근데 중국은 그러면 어떠하냐? 중국은 금융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다 통제된 상황이고 공산당이 다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다 정부가 들어가서 주가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다 정부가 주식 사고 뭐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완전히 죽어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금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국영은행이 대출해주고 대출금 회수하고 하는 그게 금융인 거지, 미국처럼 이렇게 왕성한 아주 민감한 금융시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미개한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완전히 제조업 위주의,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제조업 위주, 공장 위주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경제에서 전체 GDP 중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더 때려서 그걸 절반 정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민 수출을 절반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1%예요. 정말 얼마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중국은 저렇게 망한다고 저 야단 법석이냐. 그거는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는 미국하고 무관하게, 예, 물론 그 이전에 반도체에 대한 제재라든가 또 뭐 이런 전기차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지만 그거는 지금 트럼프 관세 이전의 문제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경제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 중국 자체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이 본격적으로 소위 국진민퇴라고 하는 정책을 펴가죠. 국진민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나아가고 민간이 퇴장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1980년대부터 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특히 2001년 WTO에 가입하고 나서는 뭐 정말로 폭발적으로 1년에 12%, 13%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 동력은 뭐냐면 바로 민간 경제예요.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들이 만든 상품들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을 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중국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나서 뭘 했냐면 국진민퇴예요. 과거에는 등소평이 집권을 해서 1980년 그 무렵부터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민진국퇴였어요. 그 모택동 시절에는, 마오쩌둥 시절에는 모든 게 다 국가 관리였죠. 민간이라고 하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공장들, 농장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는 민간이 한다. 그래서 민간한테 광범위한 자유를 줬던 거고 그러면서 민간 경제가 생겨나는 거고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한 거고 2001년 WTO 가입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더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민진국퇴였거든요. 국가가 퇴장하고 민간이 나아가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국진민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왔어요. 특히 2019년 그 무렵부터는 소위 방주불초라고 하는 정책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방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살기 위한 거지 사기 위한 게 아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 네.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중국은 그거를 확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전국에서 수많은 주택들을 지었고, 예. 특히 이제 2000년 고 무렵부터 이제 이 민간 건설업체들이 등장하고 중국의 주택이 민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간 건설업체들이 집을 엄청나게 짓기 시작했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신도시인 거죠. 신도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그 신도시 그 주택을 짓는 코스트들은 대부분 국영은행으로부터의 융자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 그런데 2019년, 18년 고 무렵부터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게 돼요. 급격하게 줄이게 되니까 그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게 되는 거고 부도가 나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주택은 선분양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이 이거 부도 나게 생겼네. 이 주택
이거 완공하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대규모로 건설 공사들이 중단이 되는 거고 주택 가격 엄청나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그 건설업체로 그동안 갔던 또 소비로 많이 흘러갔던 그 돈들이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첨단 산업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배터리, 태양광, 뭐 전기차, 또 방위 산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선 산업 이런데 항공, 우주 뭐 이런 데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이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돈을 몰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쪽 소비 여기는 돈을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뭐 백화점에도 사람들 없어지고 식당에도 사람들 없어지고 길거리엔 노숙자가 넘쳐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냐? 그 공장들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첨단 산업들로. 거기에 폭발적으로 생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산 시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그 뉴욕타임즈에 얼마 전에 난 그 기사, 분석 기사를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자동차로 말하면요. 중국 전체 자동차 생산량이 24년이 맞을 겁니다. 2024년에 전체 자동차 생산 능력이 5,100만 대예요. 그런데 내수가 2,500만 대입니다. 그러면 2,600만 대의 생산 능력이 남잖아요. 절반도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은 그럼 얼마냐? 500만 대예요. 그럼 나머지 1,600만 대는 그 놀고 있는 시설인 겁니다. 지금 이런 구조의 경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또 집값 떨어져 가지고 소비 못 하고 있는 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비를 못 해. 네. 다 죽을 맛인 거예요. 그들에게 경제는 계속 거꾸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성장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소비는 안 돼요. 이런 종류의 경제인 겁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미국하고 아무 관계 없죠. 물론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진 중국 제품들을 많이 사주게 되면 중국의 경제난이 조금은 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끄는 경제의 구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국만이 아니고요. 북한도 그런 구조이고요. 과거에 소련도 그런 구조인 거고요. 한편으로는 막 폭발적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데 일반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구조. 그걸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구조로 점점 더 계속 이 구조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트럼프 2기 때 이 관세 문제하고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는요,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세계 패권, 그 패권국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폼나는 산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첨단 산업으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 AI 뭐 이런 거 뭐 미국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일반 국민들, 인민들의 삶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미국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비가 추동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팔려고 하는 거죠. 그 누가 사냐? 일반 국민들이 사잖아요. 이게 그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식 경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생산은 생산대로 따로 있는 거고 그거는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수출길이 막혀버리니까 생산은 생산대로 늘어나는데 소비는 안 되고 일반 국민들은 배고프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EU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착취를 지속해왔고 관세 부과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오는 6월 1일부터 EU의 50%의 고율 관세를 전면 부과하겠다 했습니다. 교수님께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EU는 원래 처음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 선언을 했을 때 EU에 대해서도 했었죠. 그랬을 때 그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있잖아요. 여성 집행위원장 그분이 굉장히 화를 냈었죠. 물론 뭐 그냥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매우 강경하게 나갔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반드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이제 13시간 만에 뒤집으니까 그럼 뭐 우리도 두고 볼게 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힘이 센 회원국 두 나라 독일하고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이 독일하고 프랑스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너무한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EU 회원국 안에서도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꼭 그럴 건 뭐 있냐? 그거 그냥 저 트럼프하고 잘하고 웃고 그래서 좀 조용히 좀 조금 양보하고 얻을 거 얻고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EU 회원국들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협상을 하게 되겠죠. 협상을 할 텐데 EU의 입장에서는 그 관세를 낮추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EU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업이라든가 또 미국의 그 IT 기업들 있잖아요.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그 가서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뭐 독점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트럼프는 EU에다가 그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EU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뭐 얼마든지 협상, 타협이 가능할 수 있죠. 영국이 이미 그렇게 했거든요. 영국이 먼저 트럼프를 찾아가서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를 찾아가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 좀 많이 수입해 줄게. 또 미국 금융업, 은행업 이런 것들 영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기 쉽게 우리가 법을 바꿔줄게. 그 대신에 관세 낮춰라. 그래서 10%로 하고 서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거는 트럼프가 흔쾌히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EU도 뭐 그 정도로 한다면 뭐 충분히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아마도 그거 말고도 이제 그 EU에 대해서는 거기가 대부분 나토 회원국들이니까 방위 분담금, 네. 그러니까 방위비를 더 부담해라라고 하는 그 요구도 뭐 상당히 같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요즘엔 심지어는 뭐 GDP의 5%까지도 부담을 하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럴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특별히 어떤 정해진 공식적인 말이 있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2%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5%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10%까지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2.5%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유럽 국가들이 2% 또는 뭐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는 3%까지도 이제 부담을 하겠습니다만은 2%로 합시다라고 아마도 서로 합의를 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예. 그래서 또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IT 기업의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호를 열어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을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라 10%만 부과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서로 하겠죠. 근데 영국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뭐 그 정도로 예,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